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성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선비의 조건, 교수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의 신분, 직업을 사, 농, 공, 상 그렇게 나누죠. 사, 선비, 농, 농부, 그리고 장인, 공장, 그 다음에 장사, 상인 그렇게 나누는데 대개 사를 상하 개념으로 봐서 위로 보죠. 그런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대체로는 벼슬하지 않는 학자 또는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 학식이 높고 언행이 이렇게 일치가 되면서 그리고 의리와 원칙을 지키고 지조가 있고 재물에 대한 욕심은 없고 고결한 인품을 지닌 사람, 좋은 말 다 끌어다 놨죠. 그런 사람이 선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때로는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변통성이 없고 뭔가 앞뒤가 막힌, 그래서 일반인들과 제대로 섞이지 못하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선비, 샌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와 이상적인 의미, 그리고 학자를 통칭하는 것, 때로는 비하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선비를. 그런데 이 선비에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서 문과 무 그렇게 얘기하죠. 문사 또는 무사, 그리고 사대부 이런 게 있죠. 사대부가 있는데 이거는 대개는 이상적인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뭐랄까 완벽하게 수양을 해서 도달해야 할 사람으로, 그리고 공자 같은 사람은 대개 요임금, 순임금, 어찌 보면 다가갈 수 없는 이상적 인물, 그리고 과거의 인물, 검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 속의 인물이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공자부터가 사대부가 아니었다고 하죠. 이 남송이라든가 뭐 금나라라든가 또는 명나라라든가 조선 같은 데서 유교, 성리학을 그 이념으로, 국시로 삼았기 때문에 그 대표 어른인 공자와 맹자를 신격화했지만, 위인화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마저도 진정한 선비가 아니었다, 사대부가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공자는 3살 때든가요, 아버지가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을 나라의 벼슬 약간 했으니까 그렇지만 효도를 한다든가 충효를 할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럴 계제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 10대 때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는 효도를 이상화해가지고 3년상 같은 걸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아버지는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무덤도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10대 때 돌아가셔가지고 역시 효도를 할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실부모한 그 공자가 자기 죄책감 없이 효를 이상화할 수 있었다. 자기가 하지 못한 그 효에 대한 컴플렉스, 그 갈등을 이상화된 효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위정자들이 볼 때는 아주 다스리는 통치 철학으로 써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공자의 유교가 그렇게 통치 이념이었지, 그 통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실천한 충이나 효, 그런 개념을 실천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 지금도 보면은 위정자를 사러 가야 할까요? 아무튼 교수든 사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실상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학 또는 허학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실학 조선 후기에도 나오죠. 근데 이게 실상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허학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학이라는 대상이 있어야 실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교나 이 성리학이 허학이었다. 그리고 이게 실질을, 실용을 명실상부한 학문이다, 실학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실학에 대해서마저도
그거는 후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붙인 것이지 그때 당시로서는 주류 학문은 아니었다. 그거 역시 화학적인 요소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박재가의 그 북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북학파, 중상주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거기에도 보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중국 이야기만 그대로 갖다 놔가지고 중국 상황과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데 지금 유학파들이 그렇듯이 미국 갔다 오면 미국 이야기하고 독일 갔다 오면 독일 이야기하고 일본 갔다 오면 일본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중국도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중국의 현실도 모르면서 우리나라 현실도 모르면서 그거 그대로 갖다 놓으면 우리 것이 되는 줄 아는데 조선시대도 지금도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서강대 교수든가요? 계승범은 우리가 아는 선비는 없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알고 있는 선비, 그 학문에 몰두하고 인품이 좋고 학식 그리고 언행 이런 게 일치하는 그런 선비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승범 교수가. 대우 교수든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선비는 이상화된 인물이지 그렇게 돼야 된다, 있어야 할 사람이지 그런 선비들은 없었어요. 아까 그 선비의 우두머리인 공자도 충성이 아니라 효도할 틈도 없었다니까요. 아버지는 얼굴도 몰라요. 무덤도 모르고. 어머니도 10대 돌아가셨는데 그때 뭐 공자는 오래 살았잖아요. 70대까지 살았잖아요. 그럴 틈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게 한이 되어서 이상화된 어떤 이념을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충이요 효다. 그래서 나라에서 하면은 충이요, 가정에서 하면 효인데 공자는 그럴 틈도 없었다는 게. 그리고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그랬잖아요. 사실 아내는 내쫓았잖아요. 왜? 뭐 고기 잘못 삶았다고 그러던가요? 아무튼 음식 잘못했다고 내쳤다고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그 당시에 신분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혁신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군자네 소인이네 나누고 아이들과 이 여자들은 차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이념에 대해서 체계화하고 그런 이론의 뒷받침을 했을 따름이지 그가 뭐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어떤 그 인간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부지런하고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한 데서부터 귀한 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다 잡다한 것을 알았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선비는 선비가 아니고 이상화해 놓은 그런 사대부예요. 선비예요. 조선시대 양반을 보세요. 양반들이 군역도 면하고 자기들 챙길 건 다 챙겼지만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는 책임은 안 했잖아요. 지금 정치가들 보면 그 모양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말 듣습니까? 요즘 조선시대야 이제 이 산업공상 신분이 뚜렷했기 때문에 반발 못했지만 지금은 초딩도 그냥 대통령 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거의 사기꾼을 보지 않습니까? 이 선비사자가 아니라 속일사자. 그래서 그 말 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어찌 보면 그 좀 덜 떨어지고 생각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붙들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선시대 양반들도 역시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러나 이 신분 제도가 뚜렷한 상하 질서가 뚜렷한 그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반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발했다가는 목이 달아나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을 따름이죠. 그럼 오늘날 이 선비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 이거 참 어려워요. 판사할 때는 이게 일사자를 써요. 판사는. 의사할 때는 교사 의사할 때는 스승사자를 써요. 그리고 변호사 할 때는 역시 있어요. 근데 이 변호사만 그런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또는 기사식당 있죠? 기사할 때도 이 사자를 써요. 기술자를 높여서 부른 말이죠. 그리고 그 교수에는 오늘날 그 학자에 해당될 만한 교수에는 가르침을 주고받는 사람 이렇게 달리 써요. 이게 사자가 안 들어가죠. 아예. 그래서 오늘날 선비는 변호사는 선비스러워야 된다 하는데 변호사 중에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기사는 이렇게 천하게 보고 멸시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높이 봐야 된다. 또 공인중개사 역시 이 거래를 중매하는 사람인데 매개하는 사람인데
선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붙여준 게 일을 가르는 판사, 검사,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이게 변호사나 기사나 중개사, 교수. 근데 오늘날은 대개는 이제 옛날 개념의 이 학자에는, 선비에는 교수가 많이 해당된다. 그런 측면이 있죠. 조선시대에 이 선비에 해당될 만한 사람은 이제 박지원을 들 수가 있는데, 박지원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 살벌한 시대에 양반을 풍자했잖아요. 양반전이라든가 뭐 예덕선생전이라든가 그 소설 속에서 보면 얼마나 양반을, 호질 같은 데서도 보면 호질에서는 양반을 똥통에 빠뜨리잖아요. 구제불능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덕선생전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똥 퍼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선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진짜 스승이라고 부를 만하다 해서 선비로 삼고, 오히려 광문자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거지 같은 사람도 못한 선비들이 많다 해서 이 양반을 똥통에 빠뜨린다. 호질 같은 데서는 양반을 막 그렇게 아주 사기꾼으로, 거짓말장이로, 이중인격자로 보고 그러는데 그런 풍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박지원 같은 사람 교수 중에서 찾기 쉽지 않죠. 박지원을 그 연구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박지원 같은 삶을 살려면 어찌 보면 조선시대 같은 때는 자칫하면 목 10개라도 온전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요즘에 그 좋은 산, 시무 7조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선비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죠. 물론 교수 중에도 이제 지금 한 7만 안팎 되던가요. 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품질도 다양하죠. 다양한데 오늘날 그 이제 교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 그러는데, 이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연세대 교수 마치고 그 뒤로도 무려 한 30년 이상 강연도 하고 칼럼도 쓰고 오늘 뭐 책도 쓰는 이 김영석 교수, 이런 사람이야말로 선비라고 할 만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교수의 업무는 뭐냐? 대개 연구, 강의, 그리고 봉사를 들죠.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뭐 교수의 역할, 그 의무를 들지만 대체로는 연구, 강의, 봉사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교수들끼리 하는 뭐 농담에서 연구하고 강의만 없으면 참 할만한 직업인데, 그래 이제 이 봉사는 뭐 제쳐두고 연구하는 것과 강의만 제대로 해도 정말 괜찮은 교수죠. 그런데 그나마 이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도 지금 뭐 책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금방에서도 꺼내면 뭐 교수들이 쓴 책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여러 개. 이거는 이제 저서인데 이 가족 치료의 이해 뭐 이런 책을 썼네요. 이런데 이제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게 저수 활동이고 이게 연구 활동이고 그러죠. 연구는 이제 어떤 연구 같은데 되게 뭐 아주 작게 나가죠. 연구집이 있나 여기? 연구는 이제 이런 데 같으면 이를테면 몇십 명 모여서 무슨 연구, 가족 치료의 연구. 그러면 이제 이 가족 치료 뭐 논문집 하면은 한 20쪽, 30쪽 안팎? 그러니까 이런 그 저서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글이 논문이죠. 그런 논문을 통해서, 저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냥 일반적인 책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책 쓰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잡문이다 해가지고 안 쳐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논문 쓰기보다도, 저서 쓰기보다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강의죠. 학생들한테. 요즘 뭐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 강의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 보더라고요. 또 다른 그 교수 강의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대학에서는 비교 평가를 해가지고 아주 나이 먹은 교수들은 곤욕을 치른다고 하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기계 다루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 비대면 강의가 익숙하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연구와 강의가 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봉사까지 한다면은 더욱더 좋은 건데, 이 세 가지를 삼위일체를 시켜서 제대로 한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미국의 교수들은 되게 학문이 좋아서 연구를 하고 호칭 같은 것은 되게 수평적으로 학생들과 대학원생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인데도 70대, 80대 되도록, 그리고 종신 교수가 되려면 교수가 된 다음에 한 6, 7년 정말 이혼할 정도로 집에도 제대로 못 들어가면서 연구에 몰두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수는 늦게 되는, 되게 40대에 되고 고려해서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다음에 한 10년 이상 어찌 보면 기가 빠지고 진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수 되고 나면 아이고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 풀렸구나 하면서 번아웃 되는, 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연구와 강의에 정작 교수가 된 다음에 소홀한 수가 있고, 시간 강사한다든가 대학원 다닐 때 열중인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한국은 학문보다 어찌 보면 직책 중심입니다. 그래서 호칭을 좋아하죠. 저 한동대 나온 모 교수가 미국에서 교수 한번 10년 안팎 하다가 여기 한국에 한 일주일 체류를 있었는데,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들은 교수 호칭보다도 여기 와서 일주일 있으면서 더 많이 들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책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떤 교수 그룹에 끼는 것을 좋아하지, 그냥 이를테면 그 개인 교수, 프리랜서 프로페서가 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집단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여전히 조선시대처럼 집단주의, 계급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교수도 전임 강사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교수다, 부교수다, 정교수다 해가지고 이게 또 계단이 있거든요. 교수는 똑같은 교수가 아니라, 우리는 전임 강사 이상은 전부 다 교수 그러지만, 그리고 대우 교수다, 전담 교수다 해가지고 나머지 교수 명칭이 몇십 개 될 겁니다, 아마. 교회에 있는 헌금 이름과 대학에 있는 교수 이름 정말 제대로 구분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에 치중하는,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봉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연구하는 저 미국식 교수, 그 밑에서 유학을 하고 와도 우리나라 오면 그렇게 직책을 좋아하고 호칭을 좋아하고 정치판 넘나들려고 하고, 정치판을 넘나드는 것은 이제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가 관악일치다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관리와 학자는 이 일치하는 가치, 그래서 일리는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이 대학에 가서 그 현장 경험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론을 쌓은 사람이 정치에서 한번 실험해보고. 그런데 요즘도 보면 알지만 조국이다, 장하성이다, 김상조다, 이런 사람들 대학 강단에서 몇십 년을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치 현실도 모르고, 그 다음에 경제 현실도 모르고, 이 법조계 현실도 모르고, 이 모르는데 그 이상을 펴기에는 5년이라는 게 짧거든요. 근데 장관이 5년 하는 수가 있습니까? 김성조도 공정인가 거기 있다가 또 청와대로 들어가고 하려다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현장을 몰라요. 구멍가게도 안 해봐가지고 경제 현실은 모른다고요. 어찌 보면 시장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폴리페서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죠. 그래서 제대로 이 연구도 하려면 현장도 연구하고 이론도 연구하고 어찌 보면 사람도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통시적으로도 하고 공시적으로도 연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만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론도 엉성한데 현실도 모르면서 이제 그 이상을 전개해 가서 펼려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매우 드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또 이 머리 쓰는 거, 직책 얻는 거, 그 다음에 정치계가 더 높이 하는 측면인 거. 이 친구들 이 재벌들도 이렇게 자기 아래 둔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요.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 골프장 하나를 건설하려면은 도장을 한 800개의 안팎을 찍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규제의 나라예요. 이 규제 하나 들어갈 때마다 다 돈 연결되고, 다 사람 연결되고, 다 힘 연결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교수라는 게 뭔 힘이 있습니까? 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관청에 들어가면은 뭔가 자기가 뭘 해볼 수 있고, 도장 찍는, 사인하는 재미로 살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잘하면 본전할 수 있고, 더 잘하면 남길 수도 있지만, 흑자가 될 수도 있지만, 대개는 나라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펴는 수도 많죠.
그처럼 이 교수들이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 있다든가 다양한 경험을 한다든가 변화에 이렇게 그 뭐랄까요 대처를 해본다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피터 드러커. 죽음을 무릅쓰고 네,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는 자기 조건을 안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하버드대에서도 뭐 3번인가 처방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나 내가 컨설턴트로서 경영학자로서 경영학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경영학의 구루. 내 조건 안 들어주면 안 가! 하고 하버드도 내친 사람이잖아요. 대단하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이 언론 그 다음에 어떤 투자 금융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에서는 이 컨설턴트 그 다음에 또 교수 유대인으로서 대단한 활약을 한 사람이죠. 여기저기 근무해봤지. 그리고 목숨 걸고 탈출도 해봤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고위직에 있었는데 그 유럽에 있을 때부터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학자 미국이라는 게 그 영어의 파워에 의해서 그런 힘을 쓸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교수를 했던 것이죠. 이게 참 대단하죠. 이 우리나라 이 교수의 성격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잘 이야기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종영. 지배로 본 거예요. 이게 지배. 지배받는 지배자 하는 책을 썼는데 지배받는 지배자다. 우리나라 교수들은. 미국에서는 미국 교수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와서는 다른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고 창의성도 없는 이 어떤 그 논문이라는 틀 학위 받아왔는데 미국에서 무슨 논문 썼는지도 모르는데 그 미국 교수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여기 와서는 지배하려고 한다. 대개 조선시대는 중국, 일제시대 때는 일본, 그리고 지금은 미국 유학파가 대다수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 유학과 우리나라 유학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저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그 인용하는 게 있어요. 저 하버드 그 대학에서 졸업생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축적해서 조사를 해봤다. 한 30여 년. 그런데 졸업할 때 한 3% 정도가 자기 꿈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나머지 97%는 안 적었다. 그런데 30년 뒤에 보니까 그 3%가 꿈을 적었던 3%가 97%가 벌었던 것보다 더 벌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치명적인 결함은 뭐냐면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그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달라요. 한국은 공자가 이상적인 인물 4대부를 설정해가지고 너희들 겸손하라. 인격 수양이 덜 됐다. 흠결이 없어야 된다 해가지고 흠결로 파가면서 모든 사람을 흠결 있는 사람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저 요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무오류, 오류가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흠결로 죄책감에 빠져 살게 했어요. 부족함을, 결핍의식을 안고 살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겸손하라. 그래야 위정자들이 통치하기가 좋잖아요. 응? 나는 위에 있어서 이렇게 인격 수양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밑에 있는데 더욱더 인격 수양을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렇게 이중인격을 썼던 것이죠. 한국은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한국 문화를 안고 미국에 가면 어때요? 그 미국 교수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10개 중에 9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 부족함 때문에 나는 부족하다 그러는데 미국 애들은 10개 중에 하나만 잘해도 나는 이거 하나는 세계 최고다. 그런 주의예요. 그리고 나머지 9개는 얘기도 안 해요. 그 미국 애들은 그래서 교수들 중에서도 이 그냥 지역에서 지방 조립대 그런 데서도 잘 나가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자식으로 겸손하게 야 이 사람은 진짜 세계 최고인가 보다. 자기가 미국에서 최고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거기에서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폼을 잡는 거예요. 이제 나 세계 최고의 석학한테 공부했다. 그래서 지배받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김종룡이 우리나라 교수들의 성격, 특히 미국 유학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적실한 이야기예요. 조선시대나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중국 갔다 온 사람, 일제시대 때는 일본 갔다 온 사람, 지금은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지배받는 지배자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한미 문화의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고, 아까 이야기한 하버드 그 3% 그 이야기들도 바로 그거예요. 목숨 걸고 그 꿈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 3%는 그걸 실천하려고 할 때 그런 꿈을 적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 코로나 사태에서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100명 중에 1명 죽으면 벌벌벌 떨어서 불안해서 못 나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학교 당국에서도 학교 열어야 한다고, 학부모들도 학교 열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자기가 세계 최고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 이 중국 영향받은. 그러나 일본은 우리 옆에 있으면서도 미국 스타일이죠. 서양식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게. 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녁에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미국에서 생각할 때는 저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에서 올 때 목숨 걸고 그 종교의 자유, 그래서 그 자유가 아닌 목숨을 내놓겠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대응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꿈이라는 건 그렇게 목숨 걸고 이루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어놨다면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하는 꿈과 저들이 생각하는 꿈이 다르다고요. 근데 미국을 갔다가 그냥 우리나라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우리나라까지 되는 줄 알고, 미국에 갔다 온 애들도 마찬가지고, 저 독일을 갔다 온 여파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또 영국 갔다 오면 뭐 영국, 프랑스 갔다 오면 프랑스. 한국도 제대로 모르면서 거기 그 사회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사상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다 그걸 심으려고 하는데 외국 갔다 귤 심으면 우리나라에 오면 탱자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되지. 그런 그 우리나라 학자들 제일 취약점이 바로 어떤 그 창의적 수용, 비판적 수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한국에 대한 이해가 박약하다는 얘기죠. 선비의 조건은 그래서 저는 지배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창출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교수라면은 실제로 그런 학문을 해야 되는데 이론도 전부 다 미국에서 가져오고 뭐 내용도 가져오고 앵무새처럼 그것만 이야기하면서 창의적인 논문을 쓸 생각은 않고 그 틀에다만 맞추는, 그리고 무슨 석사네, 박사네, 교수네 그 직책만, 간판만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참 많죠. 물론 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칼럼 쓰는 사람들 보면 뭐 꾀똘똘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정년 퇴임한 다음에도 아주 뭐랄까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 천착해서 실제로 정년한 다음에 제대로 연구를 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제가 이제 교수 사이에서 많이 조교도 하고 강사도 했기 때문에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바가 많습니다. 아주 크게 나누자면 10명 있으면 2명 정도는 아주 좋고 2명 정도는 아주 문제가 있고 가운데 6명은 물론 뭐 그런 대로 밥값을 하는 정도는 되죠. 어느 사회나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뭐 교수 사회면 그러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교수 사회는 이게 그 자체 경쟁이 너무 없죠. 요즘은 좀 그걸 그래도 이제 이 평가를 해서 우애를 나누려고 하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같은 학교 내에서도 5배, 6배 막 차이를 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5배, 6배가 아니라 6%만 차이 두려고도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않는 거죠. 인센티브 그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성과급 교사든 교수든 다 거부하잖아요. 그냥 평등하게 이 직책 들고 이 그룹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건 누리면서 살겠다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에 선비도 없는 거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수는 상당히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죠. 제가 시장에서 놀아봤기 때문에 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유튜버도 치열한 시장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교수 중에 이제 아까 그 총평하면 그렇지만 대체로는 이제 그도 공부 좋아하고 인간성도 좋고 그리고 학생들의 그 진로를 이렇게 잘 인도해서 괜찮은 스승으로 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교수면 똑같은 교수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들은 아마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뭔 말인가. 대학 졸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수 너무 높게 평가를 하지 마세요. 대통령도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은데, 여러분도 다 개인 대통령이잖아요. 개인 국가에. 여러분도 자식의 궁궐에서 나왔잖아요. 뭐가 꿀립니까? 왜 누구한테 매달려 살라고 합니까? 대통령, 교수, 선비, 그런 허구의 픽션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필통처럼,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렇게 필통을 만들었네. 아주 큰 나무인데 이 큰 나무를 이렇게 깎아서 우람하게 이 얼굴상으로 필통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듬직한 인생을 성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